대한민국 중산층 절반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단 이 보고서 두 개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와 마침 또 같은 시기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글로벌 부보고서 14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두 개 잠깐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 보시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실제 중산층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했대요. 중산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보다 체감이 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40%만 하위층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45.6이니까 주관적인 빈곤감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약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교나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형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일단 4인 가구가 600만 원 정도는 월에 벌어야 되고 680만 원 정도 벌어야 되고 근데 실제는 624만 원인데 이 정도는 벌어야 돼 하는 게 686 그리고 실제로 쓰는 건 300만 원인데 에이 4인 가구 중산층이면 400은 써야지 그래야 삶의 질이 유지되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중산층은 4인 가구 기준 6.3억 원 정도의 순 자산을 갖고 있는데 9.4억 원 있어야지 정도라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보다도 계속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나는 계속 가난한 하위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중산층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중간 그리고 안정 독특한 게 우리나라만의 이 설문 응답인데 자가주택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응답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대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엄청난 욕구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는 하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중간 정도보다는 높아야죠. 그러니까 중산층이고 싶은데 중산층의 중간보다는 사실상 더 그 정도 이상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그러려면 내 집도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솔직한 마음 아닐까. 상당히 스스로 힘들고 불행하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라이브 보면서 머리 아픈 주식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더 우리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재밌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다 싶었고요. 실제로 OECD 기준의 국제적인 중산층의 조건은 중위소득 대비 75%에서 200%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4인 가구가 월 500만 원 정도 번대요. 중간. 통계적으로 제일 낮은 저소득부터 제일 고소득 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중간 보니까 512만 원 정도 벌면은 중위소득이고 요거에 75% 벌시면 385만 원 요거보다 2배 버시면 1020만 원인데 요 사이면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4인 가구를 누리시는데 요 사이에 포함되면 다 중산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로는 절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실제 눈높이는 훨씬 높다. 그래서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득의 상위 24%는 돼야 된대요. 실제로 중산층이 한 500만 원 정도 버는데 686만 원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신다. 그게 실제로 해보면 상위 24%래요. 기대치가 높으신 거고 그리고 소비도 돈도 실제로는 2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이상은 400만 원. 아, 나 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나는 저 정도는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자산, 순자산이 9.4억 원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한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가 이 정도면 중산층이 맞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는 내 자산보다 88%가 많아야 되니까 등골이 부러지는 거죠. 막 스트레스 팍 받고 그래서 대체로 전 연령대, 미혼, 기혼, 직장인, 자영업, 공무원부터 1인 가구, 4인 가구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순자산 9억이 있어야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초 기준입니다. 이거는 일단. 근데 순자산 9억이 실제로 있다고 하시면 우리나라의 상위 10%입니다. 중산층이 아니고 상위 10% 클래스. 진짜 이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눈높이가 엄청 높은 거죠. 진짜. 상위 10% 안에 들어가시려면 9.6억 원이 있으면 되고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 내가 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아니겠니? 라는 인식이 사실상 공통적으로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나 순자산도 아주 중요한 계층 구분 요인으로 삼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의 조건 네 번째, 우리나라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 중에 다른 나라들은 보통 소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면 재무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이런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비중이 높대요. 부동산이 꼭 껴있대요. 중산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동산이 있어야죠가 무려 16% 2순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 부동산에 집착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은 부동산이 있어도 한 3억에서 5억 사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8억에서 9억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중산층 아니겠니? 라고 답을 하신다는 거죠. 거의 더블 정도의 차이가 난다.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32평 이상의 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데 전세나 월세 사시면 중산층이라고 생각 안 하신대요.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넓은 집에 사셔도 월세면
난 중산층이 아니라고 스스로 답하신대요. 그러니까 작아여야 되고 이왕이면 큰 평수면 좋겠는데 30평 이상. 그리고 이것도 좀 독특했는데 중산층의 조건 5번째로 안정적인 가족이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심지어 돈이 많은 미혼자 분들보다도 돈이 적더라도 기혼이고 자녀를 꾸리신 가구이실수록 중산층 인식이 높았어요.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중산층이신데도 미혼이면 나는 중산층이 아니야라고 답하신 분이 무려 절반 이상.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덜 벌더라도 기혼자이시고 가구를 꾸리시면 그럼 절반 가까이 난 중산층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감도 엄청 중요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가족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는 것도 중산층의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인 분들은 생각하신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3, 4인 가구를 이뤄야 중산층이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나라 통계는 아이러니하게도 1, 2인 가구가 대부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14.7%밖에 안 된다네요. 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옛날식 그 어떤 가구의 모습은 뭔가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아니면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3인, 4인인데 이거보다도 지금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33%, 2인 가구가 28이면 다 합치면 1, 2인 가구가 61.7이거든요. 더 많습니다. 표 싸움하면 이쪽이 더 이겨요. 와, 근데 이상은 나는 3, 4인은 돼야 내가 중산층이야. 이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돈이 많으시더라도.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조건 5가지. 실제 현실과 무관하게 월 668만 원 벌어야 내가 중산층이야. 하지만 이건 상위 24%. 내가 그래도 월에 427은 써야지 하는데 이게 상위 9%의 소비 습관이고 자산, 순자산 내가 그래도 9.4억 원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우리나라로 자산으로 치면 상위 11%. 와,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내 거여야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가구원이 많아야지. 그래야 난 중산층이야. 이렇게 5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한국형 중산층. 그러니까 참 한국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설문응답이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글로벌 부 보고서가 마침 나와서 잠깐 이어진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인 중산층의 절반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글로벌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다. 이게 이 표의 바로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글로벌 부의 피라미드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중산층도 아니에요. 4인 가구 기준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바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순자산이 1억만 넘어가시면 전 세계에서 10% 안에 탑 클래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경쟁도 치열하고 비교 대상이 딱 그러니까 더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상위 1%는 백만장자 10억 원 이상 들고 계신 분이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는 양극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100만 달러 순자산 10억 원 이상 12억 원 정도 이상 있는 가구다 하시면 상위 1%입니다. 와, 전 세계 부의 50% 차지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1억 이상 있다 그러면 상위 10% 그래 되는 거고, 슬픈 얘기지만 $10,000, 1,000만 원도 없다. 나는 순자산 1,000만 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50%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50%고 그분들이 전 세계 부의 1.1% 차지합니다. 절대 다수이지만 부의 차지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려 28억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만 장자 비중으로도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돈 진짜 많은 나라예요. 잘 사는 분들이 많긴 많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100만 장자 가장 많은 건 역시 미국 1위 39%고요.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영국 4위, 프랑스랑 공통 5위 이렇게 쭉 가서 한국도 순위권입니다. 그냥 공동으로 봤을 때 한 9, 12 정도? 2% 정도 됩니다. 근데 역시 이 글로벌 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유의깊게 찝은 게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많이 높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 비교했는데 금융 자산이 낮고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자산이 65%에 육박. 반대로 타 아시아 국가 대비 금융 자산은 압도적으로 낮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도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융 자산 비중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보니까 전혀 높아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금융 자산에 많이 관심 가지신 것 같은데 요 보고서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한국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 금융자산 그래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물론 주식을 좋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글로벌 큰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주식 많이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도 많겠지만은 결국은 상위 1%들은 다 주식에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시장이 오를 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대요. 1%가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상위 0.01%의 초부자들일 텐데 그분들의 자산도 다 주식이잖아요. 사실상 부동산은 아주 일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료도 주식이 가파르게 오를 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돼서 금융자산을 들고 있는 부자들의 수혜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주식을 잘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 방법 아닐까. 물론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실제로 1%의 부자들, 상위 클래스들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이전과 이후 봐도 상위 0.1%의 부는 계속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주식 때문이겠죠. 압도적으로 주식이 많은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층은 계속 허리가 얇아지고 하위 50%도 증가. 그러니까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많이 내려오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하위층은 크게 혜택을 못 받으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렇게 되는 게 또 이제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양극화, 불평등이 특히나 주식시장이 좋을 때, 부동산보다도 주식이 많이 오를 때 심해진대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아이러니하게도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 이번 만약에 하락장이 와서 주식이 많이 빠지면 불평등은 다시 줄어든대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저랑 길게 같이 보시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려면 역시 주식을 쌀 때 많이 사가지고 다시 또 부의 양극화가 벌어질 때 올라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위기가 올 때 또 싸게 우량 주식을 잘 사두면 우리도 상위 1%처럼, 물론 자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역시 위기에 주식 투자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이거 보면서 그냥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부자들은 역시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물론 사업가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인과관계를 잘 유심히 봐야겠지만. 그래서 역시 여기도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층, 하위층인데요, 미국은 상위층 쏠림이 심합니다. 야, 미국은 진짜 그 주식 부자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최상위층 쏠림이 너무 심하고요, 허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허리가 거의 없고 하위층도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인도 이쪽이 향후에 중산층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나 주도는 여기서 한다. 아무래도 제조, 소비는 이쪽이다. 역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중장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부의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보고서와 이 보고서 같이 보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한국인들이 확실히 좀 상대적 빈곤감이 심해졌다는 거,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거, 또 주식시장이 오를 때 불평등이 더 심화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주식을 더 많이 위기 때 사놓으면 부의 양극화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황에서 많이 잘랐는데 요 두 개는 제가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이건 영문본인데 번역본도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